아저씨, 당장 내려요. 5분 뒤 포크레인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포크레인은 브레이크가 터지며 언덕길을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포크레인에서 내린 남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벌벌 떨었습니다. 며칠 뒤 국수집에 들어온 재벌 회장을 향해 소녀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정오에 아줌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끌려나갈 거예요. 대체 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좋은 날을 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대학병원 정문 앞,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단층 건물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8살 하루와 할아버지 신영수가 운영하는 영순의 국수입니다. 빛바랜 나무 간판에는 정성껏 쓴 글씨가 새겨져 있고 가게 문틈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이곳에서 8살 소년 하루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일상을 보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앞치마를 두르고 고사리 손으로 식탁을 닦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삶아낸 뽀얀 소면을 그릇에 담으면 하루는 그 무거운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요리조리 누비며 국수를 나릅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 가족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 하루는 단 한 번도 주문을 헷갈리거나 그릇을 깨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루를 보며 어쩌면 저렇게 영특하고 착할까, 하늘이 내린 효자 아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국수집 안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아이의 깊고 맑은 눈망울 속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루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을 빤히 바라보거나 우연히 손끝이 스칠 때 그 사람의 숨겨진 과거나 조만간 닥쳐올 미래가 영상처럼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국수를 내려놓으며 슬며시 할머니의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그 찰나 하루의 눈앞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사과를 깎아 먹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를 보며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오후면 할아버지가 사과 드시고 싶다고 하실 거예요. 같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여요. 김할머니는 하루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의 병세가 기적처럼 호전되어 사과를 찾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하루는 국수집을 찾는 사람들의 말 못할 사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이 국수 한 그릇에 담아내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에게 이 능력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미리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수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땀을 훔치며 묵묵히 면을 삶습니다. 영수에게 하루는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3년 전 간호사로 일하던 딸 지희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난 뒤 영수는 하루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수를 말았습니다. 지희가 퇴근길에 하루의 손을 잡고 들어와 아빠, 우리 하루 국수 좀 줘. 라고 외치던 그 활기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이제는 그 빈자리를 하루의 작은 어깨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하루가 식탁을 닦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루야, 힘들면 들어가서 숙제해라. 할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 영수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면 하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려야 할아버지가 덜 힘들죠. 그리고 전 손님들 만나는 게 재밌는걸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일찍 철이 든 아이의 사려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국수집을 찾아오는 젊은 의사들을 볼 때도 그들의 지친 미래를 읽어내고 말없이 물 한 잔을 더 건네곤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자식이 병원비를 내지 않아 홀로 눈물을 훔치는 노인의 등을 살며시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모든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엄마, 지희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저 침묵하며 정성 어린 국수 배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국수집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병원인 성민대학병원의 원장 박미숙은 병원 부지를 확장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정문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낡은 국수집은 눈엣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박미숙은 병원 창가에서 국수집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초라한 건물이 내 완벽한 병원 단지를 방해하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버려야겠어. 박미숙의 명령에 따라 병원 사무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국수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틈을 타 영수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서류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신영수 씨, 병원 확장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주변 상가들은 이미 다 협의가 끝났어요. 영순의 국수만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여기 보상금 액수를 보시죠. 영수는 그들이 내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가게 팔 생각이 없소. 돈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내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라 그렇소. 영수의 완강한 태도에 병원 측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국수집 앞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가게 문틈으로 그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폭력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엄마를 잃었던 그때처럼 소중한 할아버지와 이 국수집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멸치를 다듬고 육수를 끓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영수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요. 성민대학병원의 가장 높은 곳, 박미숙 원장의 집무실 창가에서는 아래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과 병원의 세련된 건물들 사이로 유독 낡고 초라한 지붕 하나가 박미숙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바로 하루와 영수가 지키고 있는 영순의 국수였습니다. 박미숙은 손에 든 고급 만년필을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국수집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의료 제국의 난 흉터와도 같았습니다. 병원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의료타운으로 키우겠다는 그녀의 야심 앞에 고작 국수 한 그릇 파는 노인의 고집은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박미숙은 비서를 불러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신영수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군요. 이제는 말로 해서 될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법무팀과 협력해서 당장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세요. 내 눈앞에서 그 지저분한 국수 냄새가 사라지게 하란 말입니다. 박미숙의 눈에는 서슬퍼런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병원 후계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짓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수집 앞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소 새벽마다 싱싱한 채소와 국수를 싣고 오던 납품. 트럭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트럭 운전사를 위협하며 차를 돌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원 사유지 정비구역입니다. 통행에 방해되니까 당장 차 빼세요.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에 납품 기사들은 겁에 질려 물건을 내리지도 못한 채 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영수는 사내들 앞으로 다가가 간곡히 사정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길을 이용해왔소. 국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식자재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영수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영감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이제 이 땅 주인은 성민대학병원이에요. 주인 허락 없이 남의 땅 밟으면서 장사하겠다고요?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나가세요. 괜히 다치지 말고. 영수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구분 등 위로 무거운 현실이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박미숙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라면 환자 가족들과 간호사들로 북적여야 할 국수집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가게 앞에 용역 사내들이 버티고 서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가게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용역들의 눈치를 보며 발길을 돌릴 때마다 하루의 가슴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끓여놓은 육수가 가마솥에서 하염없이 증기만 내뿜는 것을 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관청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생 점검을 나왔다며 가게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국수집의 구석구석을 트집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벽지에 곰팡이 핀 거 안 보입니까? 식기세척 상태도 불량하네요. 이래서야 어떻게 손님들 건강을 책임지겠습니까? 당장 영업 정지 처분 내려도 할 말 없겠어요. 영수는 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항변했지만 그들은 들으려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의 검은 손길이 이미 관청의 구석구석까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영수는 홀로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멸치를 다듬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정작 국수를 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벽에 걸린 딸 지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희는 간호복을 단정하게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맑아서 영수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희야, 아비가 못나서 너와의 추억이 담긴 이 가게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어이 쫓아내려 하는구나.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내려 먼지를 닦았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사진 유리에 맺혔습니다. 지희가 살아서 병원에 다닐 때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아버지가 삶아준 국수 한 그릇에 세상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아빠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는 아빠 딸이라 너무 행복해. 지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수에게 이 국수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지희와 함께했던 시간의 기록이자 하루와 함께 살아갈 생존의 보루였습니다. 그런 소중한 곳을 박미숙이라는 여자가 탐욕으로 짓밟으려 하는 현실에 영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주방 옆 작은 방에서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대며 가슴을 치는 소리에 하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닦던 엄마의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깨달았습니다. 박미숙은 단순히 가게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자체를 말살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미숙은 다시 한번 국수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듯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세련된 향기까지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텅 빈 가게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신영수 씨,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요? 손님 한 명 없는 이 가게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다음 주면 이 건물을 밀어버릴 포크레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까지도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영수는 지희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박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병원장님, 당신은 의사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병원의 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가족의 남은 숨통까지 조이려는 거요? 박미숙은 아들이라는 단어에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내 아들을 감히 당신 입에 올리지 마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 모함하지 말란 말입니다. 박미숙은 표독스럽게 소리치고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용역 사내들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적막과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루의 작은 손바닥을 통해 할아버지의 깊은 절망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가 눈물 짓게 두지 않겠다고. 하루는 할아버지가 잠든 밤 홀로 주방에 나와 멸치 육수 냄새가 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박미숙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어떻게 맞서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희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랑 이 가게 제가 꼭 지킬게요. 가게 안은 폭풍전야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텅 빈 주방에서 멍하니 가마솥의 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하루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구석진 곳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위생 점검이라며 들이닥친 공무원들이 헤집어 놓은 가게 구석구석을 하루는 군말 없이 묵묵히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다시 한번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또각또각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숙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화려하고 비싼 보석들을 몸에 두르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뒤를 따르는 비서와 용역 사장까지 그들의 구두 소리가 평화롭던 국수집의 공기를 잔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박미숙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주위를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군요, 신영수 씨. 끈질긴 건 알아줘야겠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여기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길 겁니다. 병원 사유지 정비 공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법원 집행관들도 이미 서류 작성을 마쳤고요. 노인네 고집 때문에 이 어린 손자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인가요? 영수는 바닥에 굽혔던 허리를 천천히 펴고 박미숙을 마주 보았습니다. 밤새 눈물을 훔친 듯 붉어진 눈시울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포크레인을 가져와도 우리를 몰아내지는 못할 거요. 박미숙은 코웃음을 치곤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비키세요. 이제 강제로라도 이 사진들과 집기들을 다 치워야겠으니까.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빗자루질을 하던 하루가 번개처럼 달려와 박미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박미숙의 하얗고 차가운 손등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붙잡았습니다. 박미숙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더러운 손 안 치워. 김비서, 얘 좀 떼어내. 하지만 하루의 작은 손은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박미숙의 손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하얗게 번뜩이며 세상이 멈췄습니다. 박미숙과 하루를 둘러싼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하루의 머릿속으로는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의 성민 대학병원 옥상이었습니다. 하늘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었고 세찬 빗줄기가 온 세상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서 간호복을 입은 지희가 박미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원장님, 아드님이 어제 술에 취해 수술실에 들어간 거 제가 다 봤어요. 결국 그 젊은 환자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기록을 조작해서 멀쩡한 의료사고로 둔갑시킬 수 있어요? 박미숙의 얼굴은 빗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희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내 아들은 이 병원의 미래야. 고작 환자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둘 줄 알아? 네가 조용히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 줄게. 그러니까 그 차트 당장 내놔. 하지만 지희는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 숨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돈보다 양심이 먼저예요. 이 사실 내일 아침 당장 보건소에 고발할 겁니다. 그 말에 박미숙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 양심이랑 같이 지옥으로 가버려. 박미숙이 난간 끝에 몰린 지희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려고 하자. 지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버티며 말했습니다. 이 차트 원본 아니에요. 증거가 이것뿐일까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 순간 눈이 돌아버린 박미숙은 그대로 지희를 밀어버렸습니다. 지희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추락하는 엄마의 모습에 하루의 심장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박미숙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서 짤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던 도중 박미숙이 아끼던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빠져 지희가 떨어진 그 자리 근처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박미숙은 당황하며 내려와 바닥을 더듬어 귀걸이를 주워 올렸습니다. 귀걸이에는 지희의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참혹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며 울분에 찬 눈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서히 현실로 돌아온 하루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박미숙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미숙은 하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위압감에 사로잡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루의 입에서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줌마, 3년 전 비 오던 날 옥상에서 엄마 밀어버릴 때 아줌마 귀걸이 한쪽도 같이 떨어졌죠? 박미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피가 묻은 그 귀걸이 무서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안방 드레스룸 구석에 있는 작은 검은색 금고 안에 숨겨뒀잖아요. 밤마다 그 귀걸이가 피눈물을 흘려서 잠도 못 자면서 박미숙은 마치 보이지 않는 둔기에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하루의 손을 억지로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은 그녀의 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봤거든요. 엄마가 떨어지면서 아줌마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 수술실에서 술냄새 풍기며 환자 배 가르던 것도 다 봤어요. 아줌마, 이제 곧 엄마가 데리러 올 거예요. 정확히 일주일 뒤 정오. 아줌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끌려나갈 거예요. 박미숙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 꼬맹이가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해. 그녀는 자신의 뒤를 따르던 비서와 용역들을 밀치며 가게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대, 빨리 차대라고. 여긴 지옥이야. 박미숙이 탄 세단이 굉음을 내며 가게 앞을 빠져나가자 용역들도 당황하며 그 뒤를 따라 허둥지둥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린 듯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영수는 하루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루야, 네가 방금 한 말이 정말 사실이냐? 지희가 우리 딸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영수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운 신음이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젖은 뺨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억울하다고 가르쳐줬어요. 저 아줌마가 엄마를 죽였어요. 제가 다 봤어요. 영수는 하루를 가슴에 꼭 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구심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국수 육수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눈은 울고 있으면서도 창밖에 거대한 병원 건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가 금고 안의 귀걸이를 확인하며 미쳐갈 것이고 하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의 죽음을 사고로 덮고 할아버지의 삶까지 짓밟으려 했던 저 괴물을 하루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하루의 나직한 혼잣말이 어두워진 가게 안을 비장하게 채웠습니다. 한편 영수는 하루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3년 전 차갑게 식어 돌아온 딸 지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고인 줄만 알았던 딸의 죽음이 누군가의 잔인한 손길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의 가슴은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국수집 주방불을 끄고 하루의 손을 잡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희가 세상을 떠난 뒤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종이 상자들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상자들을 볼 때마다 지희의 채취가 사라질까 두려워 혹은 그 속에 담긴 그리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3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지희가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한 비누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에 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희가 간호사 시절 입었던 하얀 가운과 손때 묻은 의학 서적들, 그리고 어린 하루를 위해 정성껏 기록했던 육아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희의 가운을 품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지희야, 아비가 미안하다. 네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하루는 그런 할아버지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상자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수납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지희가 결혼 전부터 소중히 아끼던 보석함이자 비밀 상자였습니다. 하루의 작은 손이 나무 수납함에 닿는 순간 하루의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선명한 영상이 번뜩였습니다. 3년 전 지희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다급한 표정으로 국수집 다락방에 들어와 이 수납함을 열고 무언가를 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여기 뭘 숨겨뒀어요. 이 밑바닥을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영수는 하루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수납함을 건네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상자였지만 영수가 하루가 가리키는 모서리 부분을 힘주어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이중으로 된 비밀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영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 속에는 작은 USB 하나와 낡은 수첩, 그리고 병원 직인이 찍힌 서류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박미숙 병원장의 아들이자 외과 의사인 강민호가 술에 취해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고의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환자의 사망 원인이 조작되기 전에 진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들어있던 수첩에는 박미숙이 병원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렸던 내역이 지희의 꼼꼼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희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박미숙은 이 증거들을 빼앗기 위해 지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그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딸이 목숨과 바꾼 진실이었구나. 이 종이 몇 장 때문에 내 새끼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영수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루는 USB를 들어 올리며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이걸 남긴 거예요. 이제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 해요. 하루는 이미 엄마의 친구였던 정현재 변호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본 과거 속에서 그 아저씨만이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눈은 8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진실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박미숙 원장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수첩과 USB, 차트, 원본 등을 확보한 하루는 할아버지가 가게를 정리하는 틈을 타 정성껏 다린 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맸습니다. 하루의 목적지는 도심 한복판, 번쩍이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거대 로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 지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한때 정의를 꿈꿨던 변호사 정현재가 있었습니다. 정현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엘리트 변호사였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지희의 투신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박미숙 병원장의 로비와 협박에 굴복해 진실을 덮는데 일조했던 인물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지나 마침내 거대 로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고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사무실 복도는 8살. 아이가 발을 들이기에는 너무나 위압적이었습니다. 비서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를 보고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하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현재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신지 간호사의 아들이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가져왔다고요. 그 이름이 들리자 사무실 안쪽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정현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자물쇠를 채워 가두었던 이름, 지희. 정현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희를 쏙 빼닮은 눈망울을 가진 하루가 서 있었습니다. 정현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정현재의 비겁한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정현재는 비서들을 물리고 하루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들였습니다. 값비싼 가죽 소파와 수천 권의 법률, 서적이 가득한 방 안에서 하루는 조그마한 책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정현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하루라고 했니? 지희 아들. 여기까지 어떻게 혼자 왔어?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니? 하루는 대답 대신 정현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현재는 그 맑은 눈을 마주하기가 괴로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하루가 배낭을 열어 다락방에서 찾은 수첩과 서류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정현재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순간 하루의 눈동자가 하얗게 빛나며 정현재의 기억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지희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의 어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고급 일식집 밀실에서
박미숙 병원장이 정현재 앞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 지희 사건은 여기서 덮읍시다. 이건 내 성의예요. 앞으로 우리 병원 법률 자문은 잔이가 독점하게 될 거야. 친구를 잃은 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정현재는 그 가방 속의 돈다발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돈을 받았고 지희의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투신으로 결론짓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루는 정현재의 귓가에 엄마 지희의 목소리를 빌려 속삭였습니다. 현재야, 나는 너를 믿었어. 네가 내 아들 하루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았어. 하루의 목소리는 지희의 것과 너무나 똑같아 정현재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하루가 손을 놓자 정현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현재는 어린 하루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현재는 눈물을 닦고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인하며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정현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요. 이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저씨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현재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지희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기록했던 병원의 비리 정황과 박미숙, 아들의 의료사고 일지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신이 본 미래의 조각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의 집 금고 위치, 그 속에 숨겨진 피 묻은 귀걸이, 그리고 조작된 차트 원본이 보관된 박미숙 금고의 비밀번호까지.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증거들에 정현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현재는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지희가 보낸 하늘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전령이 가져온 것들은 박미숙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박미숙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야, 아저씨가 약속하마.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네가 보여준 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박미숙이라는 괴물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마. 그게 내가 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야. 정현재의 눈빛이 3년 전의 비겁함을 걷어내고 다시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수사팀을 가동했습니다. 하루가 알려준 단서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박미숙의 뒤를 봐주는 권력층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하루는 정현재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소식은 박미숙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미숙은 집무실에서 물건들을 내던지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꼬맹이, 그 늙은이, 기어이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아. 공포는 극심한 폭력성으로 변했습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용역업체 사장을 불러 마지막 악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법원 판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국수집을 밀어버리세요. 모든 흔적을 없애버려야 해요. 뜨거운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 국수집 앞마당은 비명과 고함, 그리고 기분 나쁜 기계 소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구수한 육수 냄새가 가득했을 이곳에 이제는 사람 잡아먹을 듯한 거대한 포크레인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병원장의 사주를 받은 용역 사내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 서슬 퍼런 기세로 국수집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영수는 가게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딸 지희의 영정 사진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희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하나도 모른다는 듯 그저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희야, 아비가 이 자리는 꼭 지키마. 너와 우리 하루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절대로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내주지 않을 거야.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밖에서는 용역 사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노인네. 좋게 말할 때 나오라고 했지. 이제 봐주는 거 없어. 당장 밀어버려. 사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하늘 위로 치솟더니 국수집의 낡은 담벼락을 향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콰광하는 굉음과 함께 시멘트 덩어리가 부서져 내렸고 뿌연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가게 안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고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있던 국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소음 속에서 하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눈은 겁에 질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나와 천천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 하루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루야, 안 된다. 밖은 위험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영수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루를 끌어안았지만 하루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저 아저씨를 멈추게 할게요. 엄마가 저와 함께 있잖아요. 하루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맑아서 오히려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순식간에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영수가 말릴 틈도 없이 잠긴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뿌연 먼지를 헤치고 나타난 8살. 아이의 모습에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와 용역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용역 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딜 기어나와. 얘,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얼른 내 할배한테 돌아가. 사내들의 비웃음 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지만 하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있는 중년 사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포크레인 앞으로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하루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깊고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머릿속에는 운전기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내의 고달픈 하루하루, 그리고 집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내의 아들은 심장이 좋지 않아 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사내는 아들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이런 험악한 일까지 가리지 않고 해온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내의 운명에 드리워진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루는 운전석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 그 기계를 멈추고 내리세요. 아저씨가 여기서 이 집을 부수면 아저씨는 오늘 집에 못 가요. 운전기사는 당황한 듯 조종간을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 꼬마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루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주변에서 용역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오려 했지만 하루를 감싸고 있는 기묘한 분위기에 눌려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있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계 안쪽에서 기름이 새고 있어요. 5분 뒤면 브레이크가 터져서 이 포크레인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크게 다치고 아저씨 아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기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사내는 하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자신의 집안 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계의 고장까지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려요. 아저씨 아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하루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운전기사는 홀린 듯 조종간을 놓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용역 사장이 뒤에서 악을 썼습니다. 어이, 김씨, 저 애새끼 말에 속지 마. 어디서 약을 팔아. 당장 앉아서 밀어버리라고. 하지만 사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눈동자에서 본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짓눌려 포크레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였습니다. 웅웅거리며 공회전을 하던 포크레인 엔진 소리가 갑자기 기괴한 굉음으로 바뀌더니 기계 하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유아포스가 터지며 붉은 기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거대한 포크레인이 언덕길을 따라 힘없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정원 끝에 있던 커다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기사가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충격으로 기계에 깔리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운전석에서 내려온 사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살았다. 진짜 고장이 났어. 저 꼬마가 나를 살렸어.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역 사내들도 이제는 하루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예언하고 거대한 기계를 멈추게 한 하루의 존재는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 다 맞춰? 사내들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이 준 돈도 중요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기엔 하루가 뿜어내는 기운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수는 가게 밖으로 달려나와 하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루야, 괜찮니? 아이고, 이 장한 녀석아. 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담벼락 뒤에서 나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저 몹쓸 인간들,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의 함성이 달동네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크레인이 멈추고 철거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박미숙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발악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 꼬맹이가 한 말대로 됐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미숙은 이제 극심한 공포와 함께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고작 8살 아이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본 미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철거가 중단된 그 시간, 정현재 변호사는 경찰 수사팀과 함께 박미숙의 집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알려준 증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성민대학병원의 거대한 위용은 여전히 도시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지만 그 꼭대기층 병원장실의 주인 박미숙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수입, 가구들로 가득 찬 그녀의 집무실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8살 아이 하루가 남긴 그 서늘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오에 아줌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끌려나갈 거예요. 그 어린 목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박미숙의 귓가를 맴돌며 매 순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집무실의 암막 커튼을 굳게 닫은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틈으로 비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죄를 들킨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핏발이 서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으로서 누렸던 권위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멸을 기다리는 죄인의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금색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하루가 예언한 일주일 뒤까지는 단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미숙의 귀에는 기이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냘픈 바람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뚜렷한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옥상에서 차갑게 식어갔던 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하루는 왜 건드리셨어요? 박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환청이야. 그 꼬맹이가 나한테 체면을 걸어서 그런 거라고. 그녀는 집무실 구석에 놓인 약통을 뒤져 안정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물도 없이 삼킨 알약은 목구멍에 걸려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낼 때마다 그녀의 발밑으로는 3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가운 빗물이 고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집무실 바닥에 값비싼 카펫이 빗물에 젖어 축축해지는 환상 속에서 박미숙은 드레스룸 깊숙한 곳으로 기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쪽 구석에 숨겨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자 하루가 말했던 지희의 피 묻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붉은 핏자국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귀걸이의 다이아몬드가 번뜩이며 그녀의 죄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은 그 귀걸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귀걸이를 버리는 순간 지희의 영혼이 자신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끌고 갈 것만 같은 말도 안 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귀걸이를 가슴에 꼭 쥐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희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 꼬맹이한테 말해서 그 예언 좀 멈추게 해줘. 내가 병원도 확장 안 하고 그 국수집도 안 건드릴게. 응, 제발. 그러나 그녀의 애원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하며 단두대의 칼날이 다가오는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미숙은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머리가 헝클어지고 간호복이 찢어진 지희의 환영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박미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비서, 김비서 당장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김비서는 원장의 초췌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미숙은 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변호사, 정현재 말이야. 그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 국수집 애새끼, 당장 어디론가 치워버려. 내일 정호가 오기 전에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김 비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원장님, 정 변호사님이 지금 검찰청에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집 철거는 이미 무산됐습니다. 용역들도 다 도망갔고 지금 병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몰려와서 원장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박미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예언대로 박미숙은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하얀 가운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를 심판할 차가운 감시자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은 다시 환청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희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확장하며 짓밟았던 달동네 사람들, 아들의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의 흐느낌이 합창이 되어 그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정호가 오고 있어. 너의 시간이 다 됐어. 그 환청은 이제 집무실 벽을 타고 내려와 그녀의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미숙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말한 정호의 파멸을 막기 위해 모든 증거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태우려 불을 붙이는 순간 불길 속에서 지희의 얼굴이 나타나 자신을 보고 웃는 환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물을 끼얹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무실에서 그녀는 이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시계만 노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현재 변호사는 하루가 알려준 단서들을 바탕으로 박미숙의 비자금 계좌와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루의 예지력은 법적인 증거들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정현재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희야,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어. 하루가 본 그 미래를 내가 반드시 현실로 만들게. 마침내 하루가 예언했던 운명의 날 정오가 밝았습니다. 성민대학병원의 거대한 시계탑 바늘이 12시를 가리키기 직전 병원장의 집무실 문 밖에서는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는 구두 소리가 복도를 무겁게 울렸습니다. 박미숙은 책상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정오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단두대의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12번의 종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미숙 원장님, 이제 그만 나오시죠. 정현재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온 정현재는 이미 승기를 잡은 눈빛이었습니다. 박미숙은 비틀거리며 책상 밑에서 기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정현재는 말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박미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실시간으로 박미숙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 정현재의 치밀한 지휘 아래 또 다른 수사팀이 박미숙의 화려한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루가 알려준 대로 안방 드레스룸 가장 안쪽 옷장에 가려진 벽면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검은색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하루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무거운 금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박미숙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의 날카로운 침 끝에는 3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지희의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게 아니야. 누군가 거기다 심어놓은 거라고. 박미숙의 오열은 허망한 메아리가 되어 집무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진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고 밑바닥에서는 지희가 죽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강민호 의사의 음주 수술 기록이 담긴 의료 차트, 원본과 박미숙의 비자금 장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3년 전 지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고사로 위장했던 박미숙의 야욕이 8살 소년 하루의 눈에 포착된 그날의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현재는 바닥에 엎드린 박미숙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끌려갈 시간입니다. 수사관들이 박미숙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병원장은 이제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그녀의 지시를 따랐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은 채 길게 늘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예언했던 대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하얀 옷의 사람들 사이를 지나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그곳은 이미 취재진과 병원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는 신영수 할아버지와 하루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딸 지희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로비에 나타난 박미숙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 늙은이와 꼬마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박미숙이 하루의 앞을 지나가려는 찰나 하루가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박미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루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박미숙의 핏발선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마치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로비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숙은 하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위압감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박미숙을 향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말했죠? 일주일 뒤 정오에 끌려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세운 저 높은 성 위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질 시간이라고요. 하루의 말은 마치 무거운 단죄의 망치처럼 박미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박미숙은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로비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민대학병원 박미숙 원장, 살인 및 의료사고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 3년 전 간호사 추락사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박미숙의 집 금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귀걸이와 조작된 차트, 원본 사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경악하며 박미숙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의사였다니 세상이 참 무섭다. 내 가족을 저런 악마한테 맡겼다니. 소름이 돋네. 사람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숙은 뉴스 화면 속 자신의 범죄 증거를 보며 비틀거리다 로비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박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지희의 영정 사진을 든 영수를 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박미숙의 눈에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현재 변호사는 영수 할아버지와 하루의 곁으로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야, 내 엄마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 할아비가 우리 하루 덕분에 살았다. 영수는 지희의 사진을 가슴에 묻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로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의 눈에는 더 이상 피 묻은 과거의 영상도 누군가의 비참한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 지희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자신을 환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햇살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민대학병원의 광활한 로비는 이제 더 이상 환자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어두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고 그 한복판에서 박미숙은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파고드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그녀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한낱 신기루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눈동자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비 곳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하얀 가운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루가 예언했던 대로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옷처럼 보였습니다. 박미숙은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며 눈앞이 하얗게 멀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더니 이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옆에 있던 수사관들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지만
박미숙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수많은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3년 전 옥상에서 떨어지던 지희의 마지막 비명, 수술실에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흐느낌, 그리고 국수집을 허물려고 할 때 들렸던 포크레인의 굉음까지.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박미숙은 자신이 세운 이 화려한 병원 바닥에 수갑을 찬 채로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박미숙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실려 나갔지만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박미숙의 아들 강민호 또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오만한 의사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차가운 감방에 갇힐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현재 변호사는 로비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지희가 남긴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과 정치권에 뿌렸던 뇌물장부,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지희의 피 묻은 귀걸이와 조작된 의료 차트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미숙의 추악한 두 얼굴에 경악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한때 지역의 명사로 칭송받던 병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 영수의 손을 잡고 로비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쓰러져 실려나가는 박미숙의 등 뒤에서 더 이상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뜻했습니다. 박미숙은 이제 평생을 감옥 안에서 지희의 환영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천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수는 지희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로비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희야, 봤니? 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단다. 네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그리고 저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말이다. 영수의 눈물은 지난 3년간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를 씻어내듯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영수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루는 문득 고개를 들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햇살 속에서 엄마 지희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엄마는 춥고 외로운 옥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이승을 떠돌던 엄마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하루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희는 하루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며 우리 하루 고생 많았어. 이제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박미숙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곽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은 곧 관리를 맡을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고 박미숙과 그 아들의 이름은 병원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은 결국 진실의 햇살 아래서 녹아내렸습니다. 하루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엄마의 작은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정현재 변호사가 하루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하루야, 아저씨가 약속 지켰지? 이제 엄마도 마음 편히 쉬실 거야. 하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하루의 손길은 이전의 차가운 위압감 대신 어린아이 특유의 따뜻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재에게 배시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잃은 뒤 하루가 처음으로 보여준 아이 같은 환한 미소였습니다. 영수와 하루는 사람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박미숙의 파멸을 알리는 뉴스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루의 마음속에는 오직 국수집 가마솥에서 끓어오를 구수한 육수 냄새와 할아버지와 함께 먹을 따뜻한 저녁 밥상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의 사진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잘 가. 할아버지는 내가 잘 보살펴 드릴게. 8살 소년 하루는 그렇게 엄마의 영혼을 안식으로 보내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추웠던 겨울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달동네 언덕배기에도 어느덧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성민대학병원의 거대한 그림자도 이제는 따스한 봄볕 아래서 한풀 꺾인 듯 유순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정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그 정문 바로 앞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간판 하나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순의 국수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지켰던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노란색 바탕에 정갈한 글씨로 쓰인 지인의 국수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딸 지희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이 간판은 단순히 가게 이름이 바뀐 것을 넘어 3년 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간판 아래 서서 먼지를 닦아내며 하늘에 있을 딸 지희에게 매일 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게 안은 이전보다 훨씬 환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박미숙 원장이 보냈던 용역들이 부수어 놓았던 담벼락은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예쁜 벽돌로 다시 쌓아 올렸고 깨졌던 유리창은 더 맑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 끼워졌습니다. 이제 국수집은 더 이상 철거의 공포에 떠는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달동네 사람들과 병원 손님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방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악인을 단죄한 뒤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밤마다 지희의 사진을 붙잡고 남몰래 눈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멸치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며 하루와 함께할 새로운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면을 삶는 할아버지의 손놀림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힘이 실려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에는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9살이 된 하루는 여전히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국수집으로 달려와 앞치마를 두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의 눈에는 더 이상 피 묻은 과거의 잔상이나 누군가의 비참한 파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희의 억울함이 풀리던 그날 정오, 하루를 짓눌렀던 무거운 예지의 짐도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사람들의 손을 잡을 때 보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작은 선량함과 앞으로 다가올 소박하고 따뜻한 축복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임산부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국수 그릇을 내려놓으며 슬며시 그 산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고나 질병을 걱정했을 하루였지만 이제 하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보고 아주 크게 웃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이 곧 세상으로 나올 거예요. 하루의 따뜻한 한마디에 산모는 가슴이 뭉클해져 하루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무서운 천재 소년이 아니라 사람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을의 작은 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재 변호사도 이제는 지인의 국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박미숙 원장의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뒤 화려한 로펌을 나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익 변호사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현재는 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국수집에 나타나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돕곤 했습니다. 엘리트 변호사가 국수 쟁반을 들고 허둥대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현재는 지희의 사진 앞에서 늘 다짐했습니다. 지희야, 네가 지키려 했던 그 정에 내가 평생 이 국수집 마당에서부터 실천하며 살게.
박미숙 원장과 그녀의 아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긴 세월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탐욕의 병원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며 환자 중심의 따뜻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이 채워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지 않고 지희처럼 정의로운 간호사를 꿈꾸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희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저녁 하루와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오고 저 멀리 병원의 불빛은 이제 위협이 아닌 평화로운 야경의 일부가 되어 반짝였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 중에 엄마 별도 있겠죠? 엄마가 지금 우리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는 하루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루야,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단다. 우리가 만드는 이 국수 냄새를 맡으며 아주 기뻐하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하루는 엄마 지희가 지켜준 이 작은 국수집에서 더 이상 남의 불행을 미리 보는 천재 소년이 아닌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평범하고 행복한 8살 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차기를 하며 옷을 더럽혀 오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삶아준 국수가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평범한 오늘이 주는 이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하루가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지인의 국수의 불빛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이들의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 불빛은 달동네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잠들기 전 지희의 사진에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랑 국수 많이 팔았어.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사랑해. 진실은 가끔 먼 길을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는 법입니다. 8살 소년 하루의 눈과 할아버지 영수의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찾아와도 지인의 국수의 가마솥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사랑과 진실의 온기가 영원히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진실을 맛보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8살 하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하루와 영수 할아버지들의 진실한 삶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